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치영입니다. 요즘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에 대한 쏠림이다, 아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도 굉장히 많죠. 하반기에 이 변동성 장세를 극복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특집을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1부는 자산운용사 대표 두 분 모시고 조금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그렇다면 하반기에 공략할 종목들 위주로 한번 오늘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 대표 두 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가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끔 이제 제 프로그램에 두 분 다 나오셔가지고 시장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두 분 같이 모시고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2차 전지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박세익 대표부터 좀 시장 판단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들어와서 2차 전지주의 강세가 말도 아니었었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역대급 쏠림 현상이다. 네, 이런 쏠림 현상은 내 생에 본 적이 없다.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과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봤던 어떤 쏠림 현상 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닷컴 버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는 한 5분의 1, 한 20% 수준. 쏠림도 한 20% 훨씬 더 강한 것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퀄리티가 그때 닷컴 버블 때보다는 훨씬 좋았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닷컴의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2차 전지 상승은 그래도 실적 모멘텀으로 올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가까운 우리 2020년 코로나 때, 네네. 코로나 때도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빅7 종목 중심으로 올라왔고요. 그 빅7이 BBIG 해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부분이 6개월 동안 시장을 랠리를 주도했었고요. 왜 그런데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쏠림 현상이 보통 언제 나오냐면 뭔가 위기가 오고 난 그 다음 해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보면 2차 팬데믹이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이 꺾어질 거다라는 그런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올해 1분기, 2분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차 전지가 5배, 10배씩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2009년도에도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는 서울반도체라는 그런 주식이 네네. 올라갔었는데 그때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린 그로스라고 해서 녹색 성장을 외칩니다. 그 녹색 성장을 외치면서 하나가 LED고 또 하나가 전기차도 있긴 했었는데 이때 LED로 크게 네. 움직였죠. 그때 LED 서울 반도체가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07년까지 주도를 했던 태양광, 풍력 그런 주식들도 2008년도에 박살이 났다가 2009년, 10년도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거든요. 해웅이 그랬었고 그리고 OCI가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최근에 보면 경기 지표는 안 좋아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은데 아니 이런 안 좋은 경기 분위기 속에서 왜 이런 주식들은 성장이 나오지? 라는 그 성장 모멘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는 굉장히 드물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무슨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일 때 성장이 나오는 주식들이 더더욱이나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더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요. 이런 희소성은 2012, 13, 14, 15년도 그때 인프라 주식들이 박살이 날 때 네. 그때도 건설, 조선 이렇게 박살이 나고 중국의 PPI가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을 때도 중국 소비주들이 또 날아갔었잖아요. 네네. 화장품을 비롯해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경기가 안 좋다고 했는데 아니 수주 실적을 보니까 수주가 빵빵빵빵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국면에서 네. 오히려 이런 성장주의 쏠림 현상이 잘 나타났다. 그래서 2008년 위기가 있고 2009년도에 그렇게 그때는 칠공주였었거든요. 네네. 칠공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차화정 장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빅세븐 종목. 그리고 98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하고 그런데 99년도에는 또 닷컴 버블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성장이 부각되는 주식들에 대한 쏠림 현상은 언제나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2년, 3년, 4년, 5년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시장은 그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쏠림이 해소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덜 끝났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들의 쏠림이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네. 두 가지로 해소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많아지는 기업이 많아지죠. 많아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개 기업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7개밖에 없었는데 이 7개가 아니고 30개가 50개가 되고 이러면요. 이 회사 자체의 성장성은 변함이 없는데 멀티플이 떨어지게 됩니다. 희소성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받던 게 그 프리미엄이 70배를 받다가 50배를 받고 30배를 받으면서 아니 성장성은 예상한 대로 나오는데 주가는 왜 빠지지? 네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 성장성에 뭔가 기스가 갈 때 성장주가 또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성장성이 기스가 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정을 하잖아요. 그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있냐면 테슬라를 보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420불에서 이번에 10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 거기서 마켓 셰어를 뭐 15%, 20%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애플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가 애플은 계속 가격을 올리기만 했었죠. 네. 근데 테슬라가 왜 가격을 낮추지? 잘 안 팔리나? 보조금이 중국에서 줄어들면서 이제는 안 팔려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또 BYD가 훨씬 많이 파네. 이런 식의 성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가정이 벗어날 때 주가가 또 급락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아져도 이 성장주의 성장의 어떤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변화가 없어도 언제든지 이 쏠림 현상이 둔화되는 모습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김태용 대표께도 비슷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세익 전무께서 지금의 쏠림 현상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단 말이죠. 그 분석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랑 지금 그렇다면 쏠림이 해소되는 구간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아직도 아까 희소성의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희소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더 주가는 더 멀티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박세익 대표님께서 제가 대답 드릴 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미인주 원래 경기가 나쁠 때 미인주 찾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은 실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GDP도 성장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GDP가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미국 위주로요. 네. 하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한국이나 유럽까지 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경기 선행 지수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연초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보통 6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하고 가장 코릴레이션이 좋은 게 바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국면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인주들은 많이 오른 주도주들은 네. 이미 좀 많이 돈이 쏠렸다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좀 많이 안 오른 섹터나 종목에서 새로운 경기가 관련됐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때 수혜를 받는 이런 업종들까지도 돈이 흘러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찾기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네. 인터넷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최근 8월 달 들어서부터는 조금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2차 전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2009년도에 서울 반도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코스닥의 주식을 보면 코스닥은 항상 상반기에 강하고요. 네. 하반기 들어가면 또 약세 전환을 합니다. 그 약세 전환을 한다는 게 그 상승세가 이제 둔화된다는 거죠. 둔화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게는 고점 대비 한 50%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반기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늘 약세를 보였는가라는 부분은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그렇고요. 네, 네.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아니 그러면 왜 코스피 대형주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코스피 대형주는 기관이나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한테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좋은 주식인데 우리가 너무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너무 좋아서 산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특히나 슈퍼개미들이 많이 삽니다. 한 종목에 뭐 200억, 300억을 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이제는 한 명당 10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2009년, 10년, 11년 그때 당시에도 대주주 과세 요건이 100억, 50억 일 때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 주식은 그동안에 수익을 이제 많이 내신 분들은 내가 이 주식은 3년, 5년 끌고 갈 거야 라기보다는 이익을 실현하셨다가 9월, 10월 달에 조정장에 주식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만약에 20% 하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팔아놨으면 내가 이 주식을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1,200만 원어치 더 주식을 네네. 같은 1,000만 원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의 8, 9, 10월 달에 조정의 그 역사적인 그 변동성에 대한 되풀이됨을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김태형 대표께서는 2차 전지주를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조금 뭐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익 실현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수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주식을 투자할 때 저희가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기업이나 경기나 다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주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매출과 이익이 주인이고요. 강아지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를 산책하다 보면은 주인은 한참 앞서서 나갈 때도 있고 주인 뒤에서 질질질 끌려올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인이 산책을 앞으로 가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이 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 멀리 앞까지 뛰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간격을 줄이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과 수준은 한 3년, 4년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 네, 그거를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이유가 네. 그쪽이 수주 발표를 증설 발표와 수주 발표를 제일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의 수주 잔고가 120조 원입니다 현재. 120조 원이요? 예. 그런데 올해 예상 매출이 5.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20년 이상의 매출을 인식할 먹거리를 수주를 받아놓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매출의 인식거리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캐파시티가 15만 톤인데 네. 30년까지 100만 톤을 늘리기로 발표를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 성장에는 문제가 없고 옛날에 나스닥 버블과 다르게 실체가 없고 매출과 이익이 없는데 주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네네. 주인은 계속 앞을 향해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책이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앞으로 뛰어갔던 강아지랑 주인이랑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 또 공평하게 또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몇 달 동안 조정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 강아지가 네. 뒤로 올지 네. 뭐 이걸 우리가 알 수는 강아지는 좀 없다는 뒤로 거죠. 오고 네. 있죠 지금 네.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 분기 정도 만약에 조정이 됐다 하면은
또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올 때쯤에는 예. 2차 전지는 다시 좀 담을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확정된 미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수주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식 투자를 저희가 2차 전지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2차 전지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2차 전지 외에도 다른 어떤 주도주들이 나타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태용 대표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외에도 좀 주도하는 섹터들은 반도체 관련한 업체들, 네네. 특히 소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HBM 관련한 주식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엔터 주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관련한 주식이나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한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주도가 쉽게 꺾일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적을 담보로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HBM 관련한 이런 주식들 또는 이런 섹터들, 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송배전 이런 쪽들은 섹터가 계속 하반기에도 예, 괜찮다. 하반기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까지도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소외된 부분에서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미 많이 오른 거라서 오른 거 얘기하면 뭐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업종은 성장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종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연말 정도 가서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고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연말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성장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기준으로는 네이버도 초고대 언어 모델 네네. 발표를 하겠죠, 8월 말쯤에. 이제 그런 걸 발표했을 때 챗GPT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보다 한국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또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던 네이버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의 후보 종목군들을 계속 살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조금 더 해볼 거고요. 박세익 전무께도 하반기에 2차 전지 외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이라든지 주도주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종목군들이 저희들도 다 관심 종목군이고요. 네. 주식을 할 때 조금 쉽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중들의 기대가 너무 부정적인데 이럴 때 항상 먹거리 투자했을 때 이윤이 나온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시장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이 팽배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려나? 페드가 경기를 망치려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인데 그 페드의 금리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그렇게 시장이 조금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했을 때 결국 올해 시장이 올라온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느 시장에 어느 섹터에 너무 지나친 우려감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보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중국 소비주 하면 거의 뭐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 지나친 그런 방역을 할 줄 몰랐었죠. 네, 그러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또 이제 박살나고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그 빅2 기업이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는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네, 실적 쇼크가 나오고 그랬는데 반면에 중저가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화장품이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좋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면 아니 일본은 삼성하고 현대차도 못 뚫었던 일본 시장을 아, 네. 네, 수입되는 화장품의 1등이 프랑스 제품을 제끼고 우리나라 제품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 화장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ODM, OEM 업체가 있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그러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뭐 빅2가 팔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팔든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제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네. 그런 외국인 카지노도 좋지 않을까. 근데 외국인 카지노 주가 보면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보고 있으면 시장은 너무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주식은 기울기 값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 기울기 값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값으로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악에서 회복되는 섹터는 어딘지, 최상을 지나고 이제 꺾이는 섹터는 어딘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외국인 관광객 수혜주, 네. 그런 섹터도 좀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소비주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아까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부분, 실생활에서 저희가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 하반기에는 일종의 역발상 투자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주식을 좀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태용 대표께서는 여행주라든지 소비주 얘기는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여행주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뭐 동의하세요? 그럼요. 네. 그 제가 강요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여행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주가 지금은 조금 더 수혜가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뉴스가 나오겠죠. 우리가 네.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차 관광객이 바로 오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풀리는 시점에서는 누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수익을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결국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목 지키기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좋은 섹터 말씀드리다가 네. 이제 송배전이나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송배전이 미국에서 투자가 많은 거는 이해를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텔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인 그냥 일시적인 실적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한 1년간 되게 좋아지겠구나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 이후로 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들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건설은 별로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투자해서 생기는 공장에 대한 이러한 설비 투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양극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털을 닦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지게차라든지 이런 식의 건설 장비들, 중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특히 캐터필라도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네네네. 나거든요. 캐터필라 주가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 관련한 투자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IRA 법안의 핵심도 인플레이션 감축이자 동시에 어떻게 보면 리뉴에블 에너지 그쪽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풍력,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투자가 3년간 2배로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투자가 전기를 생산하는 위치는 해상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데다가 풍력 타워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노이즈가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전기를 생산해서 발전소까지 끌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 부분 긴 송전 설비, 전력을 보내야 되는 그다음에 네. 케이블 설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네네. 회사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이유는 거기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가 거의 완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아직은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사이클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에서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더 보면 되겠구나 이러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송배전과 전력기기, 건설 장비주를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네. 사실 2차 전지가 이렇게 큰 힘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의 성공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게 확실한 미래가 있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투자 자금이 2차 전지로 굉장히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송배전이 지금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미국의 지금 기반기술 투자라든지 IRA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어요. 반도체 쪽 아까 저희가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세익 대표께서는 반도체를 하반기에 좋게 보신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셨단 말이죠. 반도체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품주도 있고 장비도 있고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리고 마이크론 해가지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내년도에 크게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메이커 먼저 사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부품주, 소부장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일단 사 두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을 어떤 과거의 모습하고 저는 대비를 해서 그림을 네. 그리고 있냐면요. 지금 DDR4에서 이제 DDR5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DDR5를 쓰면 전력 소모율이 30% 줄고 속도는 두세 배 빨라지고 말 그대로 이제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가 되는 건데 그 DDR5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교체가 2017년, 18년도에 서버에 대한 투자가 있고 나서 2021년, 22년도에도 아니 이제 교체 수요가 돌아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별로 안 됐어요. 네, 안 되다가 작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쏘아 올린 그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그 GPU에 호환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HBM이고 그걸 하필이면 지금 HBM 쓰리는 하이닉스밖에 양산을 못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그냥 뭐 한 6개월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12년에서 13년 넘어올 때 DDR3에서 이제 4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때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DDR4는 DDR3에 비해서 전력 소모율이 30% 적고 속도는 훨씬 빠르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2012년도에서 13년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2년도에 엘피다가 망해요. 네. 망하고 11년도 11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의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망한 상황에서 SK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혹독한 구조조정이 있고 나서 13년도부터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모멘텀이 생기는데 그 모멘텀이 생기는 게 왜 생겼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010년, 11년, 12년, 13년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침투가 됩니다. 그 전에 피처폰을 쓰다가 네네. 그래서 2011, 12, 13년도 요 3년 동안에 갤럭시 S랑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전 세계 1등이 되거든요. 네, 그런 모멘텀에서 소위 말해서 D램의 앞단의 수요처인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모멘텀에 거기다가 또 하나 있었어요. 2012년, 11년, 10년, 11년, 12년도에 아마존 주가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게 AWS라는 클라우드의 모멘텀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는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스티브 발머가 물러나고 사티아 나델라가 회장이 됐나 봤더니 클라우드 부문을 고성장 시키는 주역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였던 거죠. 그러면서 2013, 14 요때가 또 클라우드라는 D램의 새로운 시장이 생긴 수요 모멘텀이 생겼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왜 데이터 센터에서 교체를 안 하지라고 기다려왔는데 이번에는 이 AI가 엄청난 새로운 수요 모멘텀을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보면 블랙스톤이라고 미국에서 최대 사모펀드 회사가 부동산을 한 100억 달러를 팔아가지고 네, 그 부동산으로 원래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모펀드 회사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AI용 데이터 센터 5개 정도 짓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 AI 모멘텀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게 마치 2013년, 14년하고 똑같은 그림이 될 거고요. 2013, 14년이 지나가면서 2015년도에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익이 폭발하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이 화재가 나는데도 막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내년도 내후년 이번에 이 HBM3로 넘어가고 HBM3E도 나오고 등등 하면서 내년에선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상 반도체는 이익이 좋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고 네. 네, 이익이 안 좋아서 좋아지는 국면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걸 봤을 때는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도체 시장이 열릴 거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DDR5로 넘어가는 이제 모멘텀을 AI가 확실하게 줬고 이 시장은 크게 열릴 거다라는 게 박세익 대표의 말씀이세요. 김태용 대표께서도 그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랑 네. 앞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그냥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뭐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좋게 보는데 회복이 굉장히 느린 이유는 PC랑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제 반도체 수요를 많이 잡아먹는 쪽에서 투자가 사실상 판매가 좀 안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도 스마트폰이 좀 생각보다 안 팔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보면은 반도체 전차를 산다기보다는 조금 AI용 반도체 관련해서 좀 포커스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후공정 업체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후공정은 이제 AI용 반도체에서 어떤 큰 기술의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의 변화를 HBM으로 다들 알고는 지금 계시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GPU가 가운데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가 주변에 뚝 둘러서 이렇게 실장을 해놓으면은 그럼 1층짜리 집을 지어놓고 공장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지금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거를 아주 작은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좁으니까 이거를 1층짜리 집을 12개를 넣은 게 아니라 12층짜리 집, 12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네네. 4개를 넣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10배 정도 확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BM에 대한 HBM에 대한 설명이신 거예요? 설명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HBM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된 이유는 아파트를 지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판을 하나하나 12층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이제 문제는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네.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전지도 많이 올랐는데 1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른 폭도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기간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오른 거는 많이 오른 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2차 전지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1년으로 놓고 본다고 그래도 지금 3개월 정도는 조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간적으로는 충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게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반도체, HBM을 필두로 한 후공정 업체들을 좀 관심 둘 필요가 있고 올랐다고는 하지만 더 남았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까 박세익 대표가 말씀한 2024년, 2025년에 반도체 시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전망을 한다면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또 주목했던 게 완성차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박세익 대표부터 하실까요? 네. 완성차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문구 회장님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님으로 넘어오고 난 이후로도 보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과감한 투자가 있을 때 본업을 못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준비하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본업도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전기차 시장에서 대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본업도 너무 잘했고 실제로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이번에 1Q, 2Q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는 중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완성차 쪽은 중립 의견. 네. 지금도 PER이 3.5배,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게 PBR인가 PER인가 헷갈릴 정도로 PER이 4배 정도밖에 못 받고 있고요. 여전히 그 PBR로 보더라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한때 한 1.1배까지도 올라가는데 지금 0.9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0.6에서 7 뭐 이 정도 받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건데 실제로 발표하는 실적을 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짐에도 제가 중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현대차 주가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 원엔 환율이 떨어질 때예요. 원엔 환율 떨어질 네. 때. 그래서 엔화 가치가 원화역 가치보다도 가파르게 이제 떨어질 때는 그럴 때는 자동차 주식을 일단은 비웠다가 나중에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원엔 환율이 이제 100엔당 1,000원이 깨지니까 이제 엔화 투자도 매력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그때 당시에 원엔 환율이 740원까지 2007년도에 74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900원 왔다 갔다 한번 900원도 깨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원엔 환율이 이번에 800원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1,000원이 깨졌다고 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아니 그 원엔 환율이 더 떨어지려면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좀 안 좋아지면 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더 약화제잖아요. 우리가 디프리시에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의 펀더멘탈이 좋은가라고 보면 일본의 펀더멘탈이 좋지는 않죠. 주가만 원엔 환율이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최근에 니케이 225가 33년 고점을 내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게 이제 자동차 도요타 같은 게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해서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도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 펀더멘탈이 안 좋습니다.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기전자 등등 해서 일본에서 지금 과거의 제조 강국이었던 1980년도만 하더라도 1985년도에 9월달에 플라자 합의가에서 너네들 엔화 가치 좀 약세로 강화시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제조 강국이었을 때랑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일단 완성차 업체에 대한 투자는 중립으로 하자. 보고 좀 관망을 해보자. 엔화 때문에. 네.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원엔 환율이 740원 갔을 때도 네.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때는 뭐 현대중공업이 최고의 주도주,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까지 주도주였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조선주들이 날아갔었나라고 보면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때였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더 고부가 가치선을 우리가 많이 수주를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이 LNG에 관한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가스를 유럽에다가 이제 실어놔야 되고요. 또 하나는 2020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에서 만든 그런 저유황, 저탄소 친환경 선박이라고 예, 저희가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에코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늘고 있고 그런 IMO 2020에 대한 규제 때문에 스크러버를 달 거냐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저유황유 비싼 기름을 쓸 거냐 아니면 LNG 추진선 같은 걸 쓸 거냐. 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LNG 추진선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를 따왔고 그 수주를 따왔는데 2000년, 2001년도에 수주 딴 거는 전부 다 저가 수주다 보니까 수익이 안 돼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다시 빠졌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 모멘텀이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8, 9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차는 중립, 조선주는 어떻게 보면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용 대표에게도 완성차하고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좀 드릴게요. 네, 저는 뭐 말씀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지금 성장세보다는 마진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아차, 현대차의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은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전에는 주가가 쭉 올랐지만은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한 이런 네네.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더 올라려고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가 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전기차 쪽에서의 이제 성장이 그래도 성장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도 최근의 뉴스에서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뭐 장기 투자 또는 배당 투자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떤 성장주만큼 이렇게 재밌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희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주가 뻗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전방 지표인 운임 이런 부분에 부담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선들도 많이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 세계 교역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좀 미중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선종에 대해서 다 좋아지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 업종이 좋은 거는 특히 이제 LNG 선이라든지 뭐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좋아진 부분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유가가 계속 흘러서 70불대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80불대를 찍었습니다. 이런 이제 유가와 조선업종에 대한 민감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조선업종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대한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두 분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들은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조정을 우려하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하반기에 몇몇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업종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